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연세 100% 병원 정형외과 황보현입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는 로봇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해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에 꼭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해온 지 벌써 16 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16 년간 실제 진료실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분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또 공통된 질문들을 좀 모아 봤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론 설명보다는 실제 환자와 보호자분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진료실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제가 치료한 사례와 또 사진 등으로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말기 무릎 관절염 환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술 전날 무릎의 변형 상태와 또 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 무릎이 많이 O자로 변형이 돼 있죠. 그리고 무릎도 많이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보행 모습입니다.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그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절뚝이시고요. 또 발을 디딜 때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릎을 보호하는 연골과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뼈와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한국인의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옷자다리 변형이 심하고요. 오른쪽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자, 다리 축이 많이 휘어 있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연골이 심하게 마모가 돼서 점차 가라앉으면서 완전히 붙은 것인데요. 이 정도를 이제 사기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보통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왼쪽처럼 전체를 치환하는 전치환술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심한 내측만 치환하는 부분 치환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잘못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콩팥이식, 뭐 간이식처럼 장기이식처럼 무릎 관절을 전체를 이제 치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손상된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관절면의 일부분만 절삭을 하고 인공관절이 씌워지고 그 사이에 인공연골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는 내 뼈와 주변 근육은 다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자, 왼쪽 위쪽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앞쪽에서 본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수술 전에 붙었던 뼈가 이제 외측, 내측 다 뜨게 되고 옆에서 보면 기둥이 되는 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는 이렇게 남게 됩니다. 수술 전에 심하게 휘었던 옷자다리도 이렇게 정상 축으로 다시 펴지게 되죠. 자, 수술 후에 초기에 찍은 보행 영상 모습입니다. 아직 수술 초기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직 빠르게 걷지는 못하시지만 조금 전에 수술 전에 그 걸었던 모습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예, 쩔뚝임이 없고 또 무릎이 흔들림이 없고요. 더 자신 있게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인공관절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나이 들어서 수술을 할까요? 젊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먼저 인공관절 수술이 실제로 필요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환자가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지 의학적인 판단은 켈그렌 로렌스라는 분류를 이용해요.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1기에서 4기까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1기 관절염이 초기고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이 되면 2기, 3기, 4기로 가면서 뼈와 뼈 사이가 점점 좁아지죠. 제가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완전히 뼈가 맞붙으면 4기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의 적응증은 무엇인가? 65세 이상에서는 3기와 4기 관절염, 65세 미만에서는 4기 관절염이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엑스레이 기준만으로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에도 관절염 통증이 지속이 되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단순히 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관절염의 정도, 증상,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치료 시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이에요. 검사상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관절염 상태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수술을 미루셔도 됩니다. 단 진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보시면요. 75세 여성입니다. 자, 왼쪽 무릎에 3기 관절염이고요. MRI를 보면은 무릎의 내측에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고 연골도 4기까지 마모가 되고 뼈가 부딪히면서 이 뼈 색깔도 이렇게 하얗게 멍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환자의 나이와 검사 기준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지만 아직 환자분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리 전체를 보는 엑스레이를 보면 축이 비교적 일자다리에 가까우세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을 잘 견디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요.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내 골반에서 피를 뽑아서 진행하는 이 자가골수 농축혈 주사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정보가 많으세요.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입니다. 이 자가골수 후빈 농축물 주사 치료는 자가골수 줄기세포가 아니고요.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개선하고 기능을 좋게 하는 주사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1차 치료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류마티스 관절염, 변형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어린 나이부터 외상으로 인한 조기 관절염, 또 이런 상황에서 더 진행되면 수술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단순히 나이가 젊으시다고 무조건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서 더 이상 가능한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환자가 뭐 통증의 개선이 없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시면 49세 여성이에요. 제가 16년간 수술하면서 가장 인공관절 수술한 분 중에 가장 젊었던 분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골절로 인해서 부정유압이 됐어요. 부정유압이라는 것은 그 무릎에 뼈가 붙기는 했는데 원래 그 정상적인 모양에서 벗어나서 뼈가 붙은 거예요. 이로 인해서 뼈도 변형이 돼 있고 외상후 관절염,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4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무릎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앞에서 보셨던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오히려 고령의 환자의 무릎 엑스레이보다 더 심해 보이죠? 네, 이 환자분도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심 끝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물론 젊은 그 활동성이 많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이라든지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꾸준하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들 중에 내가 건강하고 활동성이 좋을 때 이때 미리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경우 또 검사상 초기 중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무릎을 보존하는 치료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예요. 관절강내 연골 주사, PRP 주사, 또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 프롤로 주사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옵션이 있고요. 또 수술이 필요한 중기관절염인 경우에는 내 관절을 치환하지 않고 보존하는 수술법을 써요. 대표적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 절골술,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또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이식,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흔한 질문은 수술 후 뻗정다리가 될까봐 수술할지가 고민입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자, 뻗정다리라는 것은 무릎이 굽혀지고 펴지는 각도가 많이 안 나오는 굳은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요.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은 수술 후에 재활이 빠르다는 겁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수술 이틀 후부터 CPM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펴는 재활을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환자분이 보행기를 잡고 독립보행을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재활 과정을 거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면 이런 뻗정다리라는 합병증은 사실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거나 또 주치의와 만나서 제대로 된 재활을 받지 않았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에는 이제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사용하는 이런 최소절삭, 최소절개 테크닉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빠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자, 기술 발전과 함께 이렇게 상처를 줄이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로봇 수술 절개법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최소절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특수 가이드를 사용해서 그 절개의 개수도 줄이고 또 상처의 길이도 줄이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처의 개수와 길이가 줄게 되면 수술 후에 통증도 줄고 또 기능도 빠르고 또 만족도도 좋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상처를 줄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수술 중에 내 조직을 살리는 테크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일반적인 인공관절 임플란트 타입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이 허벅지의 중앙 부분에 뼈를 이제 절삭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제가 사용하는 로봇 인공관절 임플란트 타입입니다. 대신에 이 빨간 부분, 뼈를 절삭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허벅지 뼈의 중앙 부분을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뼈가 약하거나 뼈가 작으신 분들의 경우
그 수술 중에 골절 위험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또 인공관절 고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중앙 부분에 붙는 후방 십자인대를 그 상황에 따라서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제 기존 방식은 뼈를 절삭하고 금속으로 치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금속으로 채워져 있고요. 오른쪽은 금속이 아닌 내 뼈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로봇과 최소 절삭 방법을 사용해서 이 후방 십자인대가 붙는 뼈를 절삭하지 않고 보존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후방 십자인대도 보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 십자인대 기능을 통해서 더 빠른 기능 회복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뼈가 약하거나 작을 때 더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빠르게 관절 운동을 하고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뻗정다리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확률은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최소절개, 최소절삭, 로봇 인공관절 치료 사례예요. 수술 1주만 해도 무릎이 130도까지 굽혀지고요. 2주째에는 이렇게 침상에서 양반다리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흔한 질문은 한쪽 무릎 수술을 하는 김에 반대쪽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비슷한 질문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양쪽 다리를 같이 해야 하나요? 한쪽만 하면 다른 쪽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사상 수술을 요하는 관절염이면서 통증이 심한 무릎만 수술을 하면 됩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요. 65세 여성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양쪽 무릎 모두 안쪽이 이렇게 뼈가 붙은 사기관절염이세요. 하지만 환자분은 실제 지금 오른쪽만 통증이 심하고 왼쪽은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이 없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만 수술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왼쪽도 사기관절염이고 약간 옷자다리 변형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세요. 이 환자분은 아직 왼쪽을 수술하지 않고 3년째 정기 검진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62세 남자분이세요. 3년 전에 왼쪽 무릎에 심한 골절로 인해서 골절 수술을 하셨어요. 엑스레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금속판과 여러 개의 나사가 이렇게 고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상 후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왼쪽 무릎에 뼈가 완전히 붙었고 지금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아주 심한 옷자다리 변형이 진행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다리 길이도 짧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세 나이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분은 골절에 사용된 그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환자분은 통증이 심하지 않은 우측 다리도 함께 수술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직 62세 젊은 나이시고 오른쪽은 삼기관절염이기 때문에 이쪽은 같이 수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보면 자, 왼쪽 보시면은 골절에 사용된 이 내고정물이 삽입된 상태에서 사기관절염 그리고 심한 옷자다리 매우 고난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 전에 보면 무릎이 이렇게 20도 정도 덜 펴지는 굴곡 구축이라는 변형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했고요. CT를 통해서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하게 이 내고정물을 제거하고 인공관절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후에는 이렇게 무릎 바깥쪽과 안쪽이 모두 균등하게 뜨고
왼쪽 다리 이렇게 심하게 휘었던 옷자다리가 수술 후에는 이렇게 일자로 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오른쪽도 수술을 원하셨는데 이제 62세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니까 제가 좀 경과를 보자고 했죠. 자, 근데 오른쪽도 보면 약간의 내반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수술 없이 정기적인 검진을 진행했고요.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른쪽도 관절염이 한 단계 진행하면서 MRI를 보면은 연골판도 복합적으로 파열이 되고 연골이 ICRS 4기까지 손상이 됐어요. 이제 오른쪽도 통증이 심해져서 3년 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흔한 질문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하던데 수술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초기 재활은 보통 3개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재활 기간에는 이제 통증이 좀 있을 텐데 이 3개월이 지나고 정상적인 재활을 했는데도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진료를 보면 실제로 무릎 인공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릎 자체보다는 다리 정맥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하지정맥류, 정맥혈전증, 이 림프 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말초신경염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 전에 이런 다리 근력이 좋지 않고 활동성이 좋지가 않아서 정맥순환이 좋지 않은 편이세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초기부터 이 정맥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 정맥순환 펌프 치료도 하고요. 이렇게 하지 압박 스타킹을 자주 착용하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무릎 주변의 근육과 골격이 약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을 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면 수술 전에 보행과 운동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서 이미 근력이 약한 상태고요. 또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초기 재활 2~3개월 동안은 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운동을 위주로 하고요. 또 이제 보행 연습, 또 염증 없이 깨끗하게 아무는 치료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력과 뼈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 사진처럼, 오른쪽 영상처럼 수술 직후부터 이렇게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 이제 허리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체감하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허리 질환, 대표적으로 요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질환, 전방 전이증 등이 있으세요.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협착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는 워낙 심한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제 허리로 인한 증상을 잘 못 느끼시고요. 또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이제 많은 경우에 허리보다는 이제 신경이 허리에서 압박되니까 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허리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에 대한 단계적인 치료 병행이 중요한데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양쪽 무릎 모두 이렇게 뼈가 붙은 사기관절염이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3개월간 재활 치료도 잘 받으시고 무릎에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수술 3~4개월 후에 좌측 다리가 저리다, 또 하지가 애매하게 통증이 있다, 오금이 당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리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4번과 5번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공간이 이런 디스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착 물질로 신경 공간이 협착이 되면서 신경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4, 5번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됐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정상적인 재활 후에 원인 모를 하지 통증이 있을 때 무릎의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 흔한 질문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다리가 일자로 교정이 되나요? 일자로 교정하려면 절골술을 함께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다리를 일자로 교정하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함께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요. 정답은 아닙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수술 전에 심하게 옷자다리로 휘어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자체로 이제 정상적인 다리 축에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교정이 됩니다. 절골술을 따로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70세 여성입니다. 양쪽 모두 사기관절염으로 인해서 다리가 옷자다리로 많이 휘어 있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요. 아래쪽에서 절골술을 같이 한 게 아닙니다. 인공관절 수술만으로 다리가 정상 축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골술이란 무엇인가? 절골술은 흔히 이제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전 단계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나이가 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아직 무릎 상태가 아까운 상태인데 다리가 옷자다리로 변형이 되어 있어서 그냥 방치했을 경우 관절염 진행이 빠르다고 예상이 될 때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아직 인공관절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3기 관절염인데 다리가 옷자다리로 이렇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 중심으로 이렇게 체중이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이 체중이 하필이면 관절염이 심한 안쪽으로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 이 정강이뼈 위쪽에서 교정을 해서 다리 축을 정상 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체중의 중심선이 무릎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떨어져서 이 안쪽의 관절염이 진행되는 속도를 줄이고 내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관절 내시경을 같이 합니다. 수술 전에 관절 내시경을 보면은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안에 연골이 이렇게 심하게 마모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이제 수술 1년 전후 해서 이 절골술 금속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관절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심하게 마모되었던 연골이 섬유연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섬유연골로 껍질이 덮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흔한 질문은 로봇과 일반 인공관절 수술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요즘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많이 늘기 때문에 자,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로봇이 마치 공장에서 뭐 스위치를 누르면 로봇이 알아서 작업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술은 기존처럼 의사가 모두 하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제가 로봇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 전에 계획을 세우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지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방식은 제가 엑스레이만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을 진행했다면 로봇 방식은 수술 전에 CT를 촬영해서 이렇게 환자의 실제 무릎과 똑같은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의 임플란트 사이즈, 뼈를 깎아내는 정도,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각도 이런 부분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특징을 정리해 봤어요. 로봇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마코 로봇을 기준으로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가상 수술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T를 통해서 환자의 무릎과 같은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이미 실제 수술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뼈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줄어서 무수혈 수술을 용이하게 한다입니다. 기존 방식은 매 과정마다 이렇게 뼈에 가이드 역할하는 기구를 장착하기 위해서 뼈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핀을 고정하기도 하고요. 기준이 되는 금속 로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에 터널을 뚫기도 하고요. 이런 작업이 많은데 로봇 방식은 제가 수술 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기준으로 수술 중에 카메라와 센서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팔이 위치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뼈를 절삭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줄어서 출혈량을 줄이고 무수혈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햅틱 경계. 자, 여기 절삭기가 보이는데요. 이 절삭기 주변으로 이렇게 햅틱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면 로봇이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계선 바깥쪽에 있는 주변의 신경, 혈관, 근육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특징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인데요. 제가 단지 수술 전에 이렇게 세운 로봇 계획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인대 변형 상태, 이런 것들은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하는 제가 환자의 다리를 만져가면서 환자의 그 인대의 질긴 정도, 유연성을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의사와 로봇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수술에 적용이 되려면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마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마코 로봇 교육 의사에게 교육과 인증을 받은 후에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듯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우리나라 로봇 인공관절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은 무릎 안쪽만 붙었는데 부분 치환술을 받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한국인의 관절염은 대부분 이제 옷자다리 관절염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안쪽만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치환술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안쪽만 심한 경우에 안쪽만 치환하는 것을 이제 부분 치환술, 이제 반 치환술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안쪽만 붙었다고 반 치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반치환술이 꼭 필요한 그 의학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필요 조건이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 이렇게 내측에만 국한된 관절염이고 또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무릎 안에 있는 십자인대 기능이 정상이고 또 외측과 내측에 있는 인대가 균형이 안정적이고 또 다리가 심한 O자다리나 X자다리로 변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러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될 때 부분 치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 치환술보다 오히려 고난도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분 치환술도 이제 로봇으로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부분 치환술은 마코 로봇을 이용해서만 현재 가능합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3년 전부터 이제 무릎 내측에 국한된 통증이 심해졌고요.
여러 병원에서 뭐 주사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는데요. 이제 MRI를 보면 이렇게 내측에만 국한된 연골 손상, 그리고 이분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골괴사증이 동반돼 있습니다. 이 뼈와 뼈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 뼈에 괴사가 발생한 건데요. 이분은 나이가 70세지만 이 안쪽에만 관절염과 골괴사가 국한이 돼 있고, 이 주변의 인대라든지 무릎 외측, 앞쪽 모두 조건이 좋으세요. 그리고 또 업무상 빠른 회복과 복귀가 필요한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치환술이 가능합니다. 마코 로봇을 이용한 부분 치환술을 진행했어요. 부분 치환술도 전 치환술처럼 수술 전에 CT를 통해서 환자의 실제 무릎과 같은 3차원 모형을 만들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임플란트의 사이즈와 뼈를 깎아내는 정도, 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각도, 이런 부분을 다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수술 후 사진입니다. 전체 치환술하고 다르죠. 안쪽만 치환이 된 거고요. 수술 아무래도 전 치환술에 비해서 무릎 앞쪽과 바깥쪽은 원래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전 치환술에 비해서 재활 또 회복과 퇴원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 1주일 후에 퇴원을 했고요. 수술 3주 차에 외래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굽히기가 145도까지 가능하고 양반다리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질문입니다. 말기 관절염인데 줄기세포가 가능할까요? 이제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가 나오다 보니까 이 질문도 요즘 많이 하십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우선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실제로 뼈를 싸고 있는 껍질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연골이 벗겨졌을 때 그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요. 검사상에서 ICRS 3, 4기 연골 손상, 연골 손상도 관절염 기수처럼 ICRS라는 등급으로 1기에서 4기까지 나눕니다. 1기가 초기고요. 4기가 완전히 이제 마모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3기에서 4기 연골 손상이고, 또 관절염은 2기에서 3기 중기 관절염. 이런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이제 많은 경우에 다리가 이제 O자다리나 X자다리로 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휜다리 교정술, 절골술이라고 했죠. 이런 치료하고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요. 자, 오른쪽 무릎을 보시면 오른쪽은 뼈가 완전히 붙은 사기관절염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O자다리로 많이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관절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뼈와 뼈가 완전히 맞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도 결국은 뼈와 뼈가 이제 마모가 긁히면서 다시 깎여나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다리가 휜 상태에서는 체중이 그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치료의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반대로 왼쪽 다리를 보시면 삼기관절염이고요. 다리 축이 좋으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상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관절 내시경상에서 이렇게 연골이 ICRS 3, 4기까지 마모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하얀 부분이 정상 연골이고요.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연골이 벗겨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개의 홀을 뚫어서 내 뼈에서 내 피가 흘러나오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 줄기세포 이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1년 후에 보면 이렇게 심하게 마모됐던 연골이 이렇게 재생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수술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도 많으세요. 물론 재수술이 가능하죠. 인공관절도 하나의 인공물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이 없어도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인공관절 금속과 접착 부위의 뼈가 녹아서 헐거워지는 현상을 이제 골용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에 제가 화살표로 체크한 부분을 보면 이 하얀 금속물과 뼈가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골룡의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죠. 두 번째, 인공관절 금속이 헐거워져서 위치가 움직이고 다시 옷자다리 변형이 진행되었다. 이걸 치환물 해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원래 처음 들어갔던 인공관절 각도와 다르게 변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왼쪽 사진을 왼쪽 다리를 보면 옷자다리로 다시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골용해와 해리가 악화되면서 인공관절에 물이 차고 염증이 발생하면 재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인 검진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무릎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이제 재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1차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통증이 없고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관절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이하님의 질문입니다. 무릎이 지금도 구부리고 펴기 불편한데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셨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같은 진단으로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환자마다 수술 전의 상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미 수술 전에 무릎이 많이 안 굽혀지는 분도 있고요. 또 무릎이 덜 펴지는 분도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단순히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의 변형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오히려 수술 전보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단 수술 전에 무릎이 굳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수술 후에 각도가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재활을 잘 받으시고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로제님의 질문인데요. 지금은 오른쪽 무릎만 아픈데 왼쪽은 아직 괜찮거든요. 근데 한쪽만 수술하면 다른 쪽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쪽 다 관절염이 있지만 한쪽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우선 그쪽만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쪽 무릎 다 이제 옷자다리 변형이 매우 심한 경우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쪽만 통증이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한쪽만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그쪽은 무릎이 펴지고 상대적으로 다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로 인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반대쪽 다리에 관절염이 진행하는지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양쪽 다리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양쪽 다 통증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양쪽을 수술을 받으시고요. 일반적인 변형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만 수술해서 그쪽이 펴지고 길어졌다고 해서 반대쪽 다리에 큰 불편감을 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바라쿠다님의 질문인데요. 걸을 때 무릎에서 찌그덕거리는 소리,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아픈 건 아니지만 자주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제가 이제 수술 후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앞서 그 강의 중에 보여드렸지만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장기식처럼 무릎을 모두 제거하고 새 무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허벅지뼈와 정강이뼈의 손상된 부분이 금속으로 씌워지고 사이에 인공연골이 들어가는 것이죠. 무릎 앞에는 슬개뼈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정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을 움직일 때 이 금속 부분과 무릎 앞쪽에 있는 네 뼈가 서로 닿을 때 딸그닥 찌부덕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무릎 안에는 얇은 커튼과 같은 관절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조직들이 안에서 서로 끼었다 나갔다 하면서도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상적인 소리고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런 소리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서 무릎 앞쪽에 슬개뼈에 붙는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앨리스 JH 박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유명 척추관절 병원들에서 황금 인공관절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인공관절 기구의 종류나 재료가 중요한가요? 뼈에 기구를 넣을 때 핀을 넣거나 나사로 고정을 하나요? 네, 저도 들었는데 이제 황금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사실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은 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디님의 질문입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쪼그려 앉을 일이 많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려야 하거든요. 수술 받고 나면 이런 생활은 언제쯤부터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초기 재활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무릎을 굽히고 펴는 관절 각도 재활 운동을 하고요. 또 수술하고 6주 정도는 보행기를 잡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계단 오르내리거나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정도 되시면 기본 재활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 근력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는 계단 운동도 가능하고요. 쪼그려 앉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쪼그려 앉는 것은 무릎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 수술 후에 환자분에게 쪼그려 앉는 운동을 교육하진 않아요. 인공관절을 더 오래 또 안전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서양 문화처럼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의자, 침대, 소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돼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비욘디나 저희 병원 홈페이지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